자, 봅시다.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다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엊그제 합격자 발표 났죠? 예. 합격자 발표 나서 저는 생각보다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한 3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응시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중개사법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아유 이게 중개사법 너무 쉽게 나와서 2차 합격자 꽤 나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답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소송 들어가고 어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 합격한 사람이 이제 끝이에요. 이 업계에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끝이고 이제 사장이 돼야죠. 예, 근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의 얘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오시면 특히 신규 분들,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가 신이 되냐면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신이 돼요. 옛날에 나도 작년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근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여기 아마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라 저렇게 공부하라 이런 거보다는 학원에서 커리큘럼대로 좀 따라가는 걸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어느 학원이든지 그런 현상이 조금 벌어지는데 학원의 커리큘럼이 아닌 어떤 개인적으로 나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이제 1차 과목 여러분들 어렵죠? 네. 어제 뭐 배웠다고요? 개론 뭐 배웠대요? 수요 공급? 이렇게 되는 거. 예. 그거 쉬워요. 나중에 보면. 지금이야 어렵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은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한숨소리. 왜 뭐 벌써부터 한숨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죠? 예. 지금 당장,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거 공부 괜히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 벌써 꼬뜩꼬뜩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지금 내일 모레 시험 있는 거 아니죠? 네, 내일 모레 시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요번에 아무리 기초 강의라 그러지만 개론은 기초 강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암기하지 말고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1월달에 제가 교재 읽는 방법을 갖다가 아마 좀 강의를 할 텐데 반복해야지 암기하면 안 나옵니다. 암기하면 머릿속에 포만감은 있을지 몰라도 나 이만큼 공부했다. 포만감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짝에서 쓰잘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민법 선생님, 개론 선생님이 아마 강의 잘할 거예요. 아마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강의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두세 번 듣다 보면 충분히 공부를 다 할 수 있고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초 찬찬히 한 번씩 한번 보면서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요 공급 학교 다닐 때 사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는 거예요. 이거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저 젊으신 분들 사회탐구라고 그래요. 저 나이 때도 보통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배울 때 저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때 경제편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탐구인가? 거기서 나와요, 다. 수요 공부 다 나옵니다. 인반 수요 공부 잘 모른다 그러면 옛날 고등학교 책 찾아보세요. 거기 아마 고등학교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인데 이미 다 어떻게 돼요? 그래 당연히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 비정상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웠다 해서 까먹었다 해서 열받지 말고 연락에 외워놨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돌았으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럼 이제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북북 찢어지고 싶고 그냥 할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지. 한번 머릿속에 넣고 그거는 사람 미쳐버립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된 게 평생 가면 미쳐버려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러면 당연히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 그렇죠. 다시 하면 되지 뭐. 어차피 80점, 90점 맞으라는 거 아니죠? 몇 점만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누구? 몇 점? 누가 70점 맞으라고 그랬어요? 그 뭐 개론 선생님이 70점 맞으라고 했어요? 민법 선생님이 70점 맞으라고 했어요? 제가 몇 점 맞으라고 그랬죠? 중개사법 80점 맞으라고 그랬고 민법 개론 65점 맞으라고 그랬죠? 65점. 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매달리지 말고 아는 걸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일단 나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를 즐기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의무다. 라고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즐기면서 하면 재밌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니나 재밌어라.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니나 재밌어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단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이 과목이니까 자, 이 과목은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죠. 그 85페이지에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자,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개인들은요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자, 일단 법인은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배웠던 등록 기준 하나를 보셔야 돼요. 자, 법인은 어떻게 한다? 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자,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립하라. 이렇게 했죠. 자,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저번 주에 등록 기준에서 잠깐 봤습니다. 이거는 겸업을 금지하는 거, 제한하는 거. 겸업을 제한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는 겸업을 뭐 하는 거? 겸업을 제한하는 거다. 자, 왜 이거를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이것만 해라 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겸업을 할 수 없도록 묶어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해석해줘야 돼요. 다른 업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겸업을 싹 풀어주게 되면 대기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진출하려고 법 개정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나 그럼 부동산 중개업 하겠다. 대기업에서 부동산 중개업하면 진짜 큰 기업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데 다 죽어버리죠. 벌써 분사무소 크게들 쫙 차려보세요 한번. 아까 지점 있죠? 차려보고. 그래서 다른 업종에서 이 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을 제한하니까 그러면 일하는 것을 제한시키겠구나, 법인을 제한시키겠구나 하는데요, 이건 거꾸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다른 업종, 건설업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업종에서 부동산업, 중개업을 어떻게 하는 것을 어지간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이제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대 등록 취소, 일단 해당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거냐? 자, 법인은 주 업무가 뭐예요? 본업 부동산 중개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업은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빼고 겸업만 보죠. 자, 저번주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었죠. 자, 상업용 건축 및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임대관리 등, 이 뭐였죠?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한다? 대신해서 하는 거. 대행, 관리, 대행. 이렇게 되죠. 상가 건물하고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을 관리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주택의 임대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가. 여러분들 상가 건물 1층에 보면 중개사무소 있거든요. 그 중개사무소에서 그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 대신 받아서 주고 관리해주고, 뭐 임대차 계약도 네가 알아서 좀 체결하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의외로 좀 많이 지금 개업공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자,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뭐다? 거래에 관한 상담. 자, 눈여겨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9짤 나오는 거예요. 자, 요 14조 기존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요 6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 뭐라 했죠?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컨설팅. 자, 이거는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담하면 뭐 카운셀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컨설팅은 원래 경영 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용어인데요. 부동산에 접목이 돼가지고 지금 이 컨설팅이 사실은 외국에는 컨설팅이 상당히 고급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그제도 나오던데.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이 양반이 직업이 뭐였죠? 네.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죠? 이 양반은 원래 직업이 부동산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 그럼 이 컨설팅에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부동산 재벌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취직도 많이 했지만 컨설팅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벌써 대통령까지 됐네요. 뭐 여러분들은 뭐 욕하고 그러지만 저는 옛날에 힐러리하고 할 때 누가 될 거니까 술 얘기했거든요. 저는 술 얻어먹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된다고. 힐러리보다는 트럼프가 아마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이 이제 이거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젊었을 때 이거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로 컨설팅이 들어오면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부동산 컨설팅 하면 뭐가 생각난다? 사기꾼.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었나요? 사기꾼, 투기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자,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돼요? 쪼개가지고 팔죠. 전화도 많이 받아보셨죠? 혹시 사신 분 계세요? 있을걸. 근데 쪼개서 아예 구분 소유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다못해 거기다가 콩이라도 심으면 되는데 어떻게 파냐면 이거를 지분으로 팔아요. 한 필지에 지분권자만 몇백 명이에요. 팔려요, 안 팔려요? 예.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소위 말하는 얘기하냐면 기획부동산이다. 그렇죠. 들어는 보셨죠? 예. 바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컨설팅 하면 거의 사기꾼이라는 소리만 해요. 근데 원래 컨설팅이 뭐냐? 자, 내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뭘 할까? 나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요. 그럴 때 전문가인, 아까 컨설턴트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위임해줘가지고 이 사람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했으면 좋겠느냐? 자,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런 개념들 하나 잠깐 배울 거예요. 그런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 뭐 했으면 좋겠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마트 있나요? 롯데마트, 무슨 마트 뭐 이런 거. 없나요? 이 부근에. 있어요? 예. 네. 뭐 있다고 치고. 그럼 그 마트가 들어올 때, 여기다가 차림되어 있구나. 딱 넓으니까. 그래서 덜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컨설팅 과정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의 성향, 소득 수준 이런 걸 몽창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들어와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느냐? 외국계 회사들이 와서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컨설팅 간판 달면 다 뭐가 되니까? 네, 사기꾼 되니까 지금 이거 하나 컨설팅 해주는데요. 몇십억대 들어갑니다. 이런 덩치 큰 거는. 짠 거는 몇 억대 이러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이 직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누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정보, 경영정보를 많은 거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개업공개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거는 저번주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죠? 프랜차이즈. 제가 아마 부동산 랜드, 부동산 124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런 프랜차이즈 업종.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가맹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거기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즘 프랜차이즈가 많이 일단은 사라졌는데 90년도 때하고 2000년 초반까지는 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부분을 일단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네 번째가 뭐였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뭐냐? 주택의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하는 거죠. 상가 건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분양을 어떻게 한다? 대행하는 거. 혹시 분양 해보신 분 계세요? 요즘 많이 이거 많이 하시던데 이거 하시다가 공부하러 오신 분들 많아요. 가끔씩 보면 그 구인이나 뭐 전봇대 같은 데 뭐였어요? 뭐 분양하시는 분 찾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부동산 쪽에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데도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래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사람들 많이 뽑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상가 건물이나 주택을 일단 지어놓죠. 분양이 뭐죠? 네, 파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분양입니다. 대행이 뭐예요? 대신 해주는 거죠? 대신 파는 거예요. 의외로 쏠쏠합니다. 분양 대행. 옛날에는 한창 빌라 같은 거 많이 팔릴 때는 빌라 분양 같은 거 해주고 보통 1,000만 원씩 챙겨요.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빌라면 1억 6천에 계약 체결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건물주랑 이제 다 합의를 하죠. 해가지고 1,000만 원 챙기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뭐 한 채 팔아주면 3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많이 해요. 상가 분양대도 많고요. 자, 그래서 대신 팔아주는 거를 한다. 자, 이거 다 부동산과 다 일단 보니까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째는 이사도배업, 그 다음에 도배업에 대한 용역 알선. 소개시켜주는 거죠.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뭐 한다? 소개시켜주는 거가 있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 알선. 취득을 알선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 신청을 뭐 하는 거? 예,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 업무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업무예요. 이 업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업무하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변호사가 이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 변호사 자격 가지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세무사회랑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변호사 자격 있으면요 뭘 할 수 있어요? 세무사 자격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요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변리사가 뭔지 아세요? 특허 소송하는 거 있죠? 그 특허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변리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하고
이것도 참, 이게 이제 두 개, 가장 많은 게 두 개에서 이제 직종에서 싸우는 건데, 법자가 들어가면 일단 법자가 들어가면 다 변호사 직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의 경매,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원래는 변호사 업무가 해당돼.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변호사법이 무서워요. 왜요? 변호사법은요, 보통 왜 아까 제가 중개사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그리고 뒤에 없거든요. 근데 변호사법은 1년 이렇게 징역 또는 벌금 해놓고 단 한마디 더 냈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 해놓고 한마디 더 병과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이거 하면 징역 가거나 벌금 물거나 둘 중에 대부분 하나거든요. 근데 변호사법 위반하면 징역도 가고 벌금도 물고. 그리고 또 하나, 판사도 못 벗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밥그릇 침범했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해가지고 벌금형 선고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징역 2개월, 3개월. 아예 징역 보내버려요. 보통 2개월,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벌금이 많거든요. 그 정도 형이라면 아예 벌금형 갖고 하는데 변호사법 위반하면 거의 벌금형 잘 안 뜨랍니다. 그 정도로 이게 변호사법이 무서워요, 이게. 근데 일단 이 업무는 원래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데 두 가지 법에서 이 경매 업무를 열어놨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법무사. 원래 법무사는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변호사의, 법무사 혹시 이게 가족 계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아닌 아주 잡다한 일을 합니다. 원래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넘겨준 거예요. 뭐 소장 작성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 다시 가져가죠? 예, 변호사 선생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법무사가 2003년도인가부터 경매 업무를 일단 받습니다. 법무사법에 열어놔요. 그리고 법무사 시험에는 민사집행법, 경매 관련 법이거든요. 이게 민사집행법, 요게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006년도에 또 어디서 놓냐면 중개사법에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누가 할 수 있도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도록. 물론 업무 영역의 범위는 법무사보다는 훨씬 좁아요. 좁지만 어쨌든 몇 가지에서 열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법에서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으니까 뭐 무슨 법 위반은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는 누구의 업무다? 변호사.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대리 업무죠. 권리 분석, 이건 권리를 분석해 주는 거죠. 취득할선, 이걸 네가 한번 해봐라. 분석해주고 네가 한번 들어가서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취득할선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가 뭐예요? 매수신청 사는 거죠. 그거를 대신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변호사법 아닙니다. 단 돈 안 받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공짜로 해주는 거 있죠? 네. 이거 해봐라. 공짜로 해주는 거 상관없고. 내가 위임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도 위임장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안 받고? 네, 그냥 무료로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시간인가 제가 용어회장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업이란 뭐였죠? 예, 직업이다. 그 다음에 또 업이란 계속해야 되는 거고 뭘 받아야 된다? 돈, 보수받아야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업이 된다면, 즉 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 이제 강의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경매도 못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위임장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안 한다면 돈 안 받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하고 한다면 돈 받고 한다. 즉 업으로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도록 개업 공인사업소도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 6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 지금은 눈여겨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개업인가요? 중개업 외에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 있구나. 뭐라 그랬어요? 겸업. 이거는 겸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겸업이다. 겸업.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에 강의했던 것이 잘만 생각난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주에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관리대행, 컨설팅,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이런 거 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적용? 예,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그렇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부동산 중개가 중개사법 적용되고 업과 중개사법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좀 원래 기초 강의에서 할 일이 아닌데 조금 잠깐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뭐 된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알선 있네요. 이사도비업 소개시켜준 알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개죠. 이거 중개 아니냐? 근데 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개 대상물 이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부동산에 대한 알선. 네, 부동산. 그 부동산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뭐에 대한 알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죠. 이 법상의 중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근데 이거는 알선이긴 한데 이 이사나 도배업 자체를 소개시켜주는 이사도배업은 중개 대상물이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게시문화 슈퍼신고 의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어디로 할 거냐? 그럼 중개계약 92페이지 보세요. 잘 넘어가죠? 네, 이 중개사법은 공부할 땐 쉽다 그랬죠? 네. 이제 공부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지랄 같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욕을 무지하게 많이 들어먹습니다. 분명히 수업 받을 때는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아주 좀 지랄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아마. 일단 수업 받을 때, 일단은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중개계약.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는데, 바로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중개계약. 그럼 민법에서 계약의 개념을 배웠을 텐데요. 들어는 보셨죠? 계약은 뭐와 뭐에 의해서 성립한다? 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들어봤어요? 네. 지금 민법 선생님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아마 기초에서 다 아마 기본적으로 했을 겁니다. 청약과 승낙에 성립한다. 아주 쉬워요. 네. 청약 뭐예요? 청약이란 청약 신청? 청약 통장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청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죠. 청약이란. 자, 이제 저는 민법이 아닙니다. 제가 1월달에도 4월달에 얘기합니다. 저 민법 선생 아니에요. 민법 잠깐만 언급하면 민법 교재 들고 옵니다. 질문하러. 저한테 절대로 민법 교재 들고 오지 마세요.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거니까. 자, 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죠. 내가 이거 1억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 네, 청약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1억에 사겠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 승낙이 되는 거죠.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의사가 어떻게 됐다면? 합치. 이루어졌다면, 의사가 똑같이 합치됐다면 이게 뭐가 체결된 거? 계약이 체결된 거. 자, 계약은, 자, 여기에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다. 요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있고 개업공개사 갑이 있어요. 얘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자, 나 1억에 팔려고 그래요. B를 알면 쫓아가서 나 이거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면 되는데 B를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갑, 개업, 공중개사한테 오는 거죠. 나 1억에 팔아줘 그러죠. 여러분들 다 그러죠? 1억에 팔아주세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다시 해석하면 나 이 아파트 1억에 팔 거니까 얘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살 사람? 그렇죠. 소개시켜줘라고 하죠. 소개시켜줘가 뭐예요? 예, 청약이에요. 이제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소개시켜줘. 나 1억에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줘라고 누구한테 청약하는 거예요? 갑에게.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돼요? 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이게 뭐죠? 자, 전화번호 적어두죠? 주소 적어두죠? 나중에 연락해 줄게요. 뭐예요? 이게 승낙이에요. 이게 뭐다? 접수한 거죠. 자, 소개시켜 줘 뭐고? 소개시켜 줘 뭐고요? 청약이죠. 소개시켜 줄게. 저 사람 있으면 연락해 줄게. 소개시켜 줄게 라고 대답했죠. 뭐예요? 승낙이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A와 갑 사이에 뭐가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돼요. 자, 쉬워요. 계약이 성립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의 종류를 갖다 붙이면 돼요. 자, 팔고 사겠다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그렇죠. 매매 계약이죠. 한 사람은 임대하겠다. 한 사람은 임차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는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은 소개해달라고 그랬고 얘는 소개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개는 다른 말로 그렇죠. 중개를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중개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민법의 계약 개념만 알면 이거 쉽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B와 갑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자, 1억짜리 아파트 있습니까? 라고 문 열고 들어가죠. 있습니까? 라고 문 열고 들어간다면 이걸 거꾸로 정확히 더 길게 얘기한다면 나 1억짜리 살 거니까 누구 소개시켜줘? 1억짜리 팔 사람 소개시켜줘. 얘가 뭐 하는 거? 청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매물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가 뭐예요?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와 갑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앞에 뭐가? 소개 달라 해주겠다는 계약이죠. 이게 뭐가 된다?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매도인이 되고 얘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 주겠죠? 그럼 이건 1억에 팔겠다. 그럼 1억에 사겠다. 그러면 팔겠다 청약이고 사겠다 승낙이죠. A와 B 사이에서도 계약이 성립되죠. 자, 이것도 팔겠다 청약, 사겠다 승낙이죠. 자,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이건? 매매. 네, 그렇죠.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종류는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임대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차인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는 임대하겠다. 얘는 임차하겠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예,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죠. 무슨 계약? 네,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 이거를 흔히들 뭐라 그러죠? 매매한다, 임대차한다. 어디서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거 매매한다, 임대차한다.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거래한다 그러죠.
쉽죠?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묶어서 그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우리가 매매한다, 임대차한다 이러면 우리가 거래한다 그러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묶어서 예, 거래계약. 거래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계약 종류.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 과목에서 헷갈려요.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좀 틀어봅니다. A는 갑에게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거지,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걸 뭐라 하냐면, 그만 제가 했습니다. 의뢰한다 그래요. 의뢰한다. 자, 이제 청약이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자, A는 갑에게 뭘 의뢰하는 거예요?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금 더 길게 하면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걸 이제 다섯 자로 줄이면 팔아달라, 매도, 사람, 인.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예, 그래서 묶어서 뭐라 한다? 매도, 의뢰인. 자, 그럼 얘는요,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얘는 뭐가 된다? 예, 매수, 의뢰인. 이렇게 되죠.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갑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나한테 팔아라를 부탁했구나. 그러니까 쟤는 내 입장에서 보면 매도를 뭐 한 사람? 의뢰한 사람이고. 자, 갑 입장에서 B를 봤을 때는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죠? 이거는 뭐가 된다? 매수, 의뢰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중개계약의 당사자, 계약 당사자 있죠? 계약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의 10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지금 이 그림에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A와 그렇죠. 갑.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 자, 계약의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는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A와 갑. 즉 매도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그럼 이쪽은요. 매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중개계약 당사자죠.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의 당사자는요. A와 B. 거래계약 당사자죠. 자, 거래하는 당사자라고 그래서 이 A와 B를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다. 그래서 A와 B를 묶어서 거래 당사자라 합니다. 별거 아니죠? 뭐 거창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 그러면 양쪽 다를 얘기합니다.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 그러면 자, 거래 당사자는 이거와 매수인은 이거와 틀려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5, 6월 달 가면 거래 당사자는 우쩌고 저쩌고에다가 매도인은 우쩌고 저쩌고 해놓고 X.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 하면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한다? 양쪽 다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니까 임대인과 뭐예요? 임차인. 이거 당사자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 네, 매와 갑. 즉, 다시 한번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죠. 그러면 거래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A와 B, 의뢰인과 의뢰인. 이 둘을 물어낸다. 거래 당사자라죠. 자, 지금 요거는 제가 1월 달에도 이 그림 똑같이 그려서 할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 중개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 있겠죠? 예, 무슨 계약서라고 그러냐면 중개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그렇죠. 그때 갖다 붙이면 되죠. 별거 아니라니까요. 중개계약서예요. 그러면 거래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그렇죠. 갖다 붙이면 되죠. 예. 이 두 가지를 헷갈려 버립니다.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거래계약서와 중개계약서를 헷갈려 버려요. 네, 있어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부동산 사무실 가서 팔아주세요 그럴 때 이거 계약서 써놨어요. 예, 입으로 다 하죠? 예, 입으로 하는 계약을 예, 구두계약을 대부분 다 구두계약을 하지 이거를 잘 안 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만 배우는 거지만 실무상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가능하면 쓰라 그래요. 비춰놓고 여러분들 여기 학원 올 때 그 접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쓴 거 있죠? 도장 한번 찍고 사인 한번 하고 했던 것도 다 하나의 계약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계약서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고 어쨌든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라. 하겠죠? 네. 이걸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요.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똑같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봤으니까 여기 보니까 중개계약 종류가 있어요. 중개사법 배우는 기본적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속 이렇게 두 가지 일반 중개계약서가 아니구나. 서 빼고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자 개념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반이 붙었죠.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그냥 일반적인 중개계약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합니다. 그 중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는 뭐 주는 거? 보수를 주는 거. 여러분들 저기 몇 집에다 내나요? 보통? 팔려고 할 때? 많이. 근데 너무 많이 내놓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막 물건이 이쪽 저쪽 막 돌아다닙니다. 자, A가 갑이라는 을이라는 병이라는 중개사무소에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이 파는 사람은 누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A는 갑 개업공개사, 을, 병 개업공개사와 뭘 체결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B라는 매수하는 사람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죠. 자, 여기에 갑 사무실에도 오고 을 사무실에도 오고 병 사무실에도 옵니다. 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 A와 B가 갑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을 사무실에 또 만날 수 있죠. 네,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소개시켜주고 여기서 소개시켰죠. 근데 계약은 어디서 썼다? 을. 그러면 중개보수는 누구한테만 주면 되는 거? 예, 을한테만 주면 되죠. 이제 이때 액수가 적을 때야 문제가 없겠지만 액수가 몇십억 대짜리 거래가 되면 보수가 만만치 않죠? 그때는 이제 누구도 쫓아와요? 갑도 쫓아오죠? 왜 나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 왜 안 하냐? 나한테도 돈 달라라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계약?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요. 중개자만 딱 빼면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무슨 어디서 많이 나온 거야 이거? 네, 연예인들. 전속 계약 체결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 일만 하고 다른 데 일거리
나온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이 약속된 기간 내에 딴짓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약속된 기간 내에 딴짓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속 계약 위반이 되죠. 그래서 소송 들어오죠. 위약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위약금이 만만치 않죠. 뭐 몇십억대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전속 계약과 같아요. 근데 여기는 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항상 여기는 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가 있다? 전속 계약이다. 가운데 중개자가 더 들어간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설정하여 그 개업중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 요거를 뭐라 한다? 전속중개. 나는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전속중개계약. 근데 만약에 다른 데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됐습니다. 뭐 위반이에요? 전속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리고요. 개념만 일단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의뢰한 다음에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중개사는 뭘 주는 거? 개업중개사에게 보수 주는 거. 전속중개약은 뭐예요? 한 군데만 의뢰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데 그렇게 계약처를 놓고 다른 데 만약에 의뢰를 해서 거래된다면 뭘 주는 거? 위약금을 주는 거.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독점중개계약이라고 개념인데요. 요거는 미국 세계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떤 금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속중개계약 개념과 독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전속과 독점이 의미 부분에서 뭐가 좀 강해 보여요? 예, 독점이 강해 보이죠? 자, 독점중개계약은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라는 계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전속은 너에게만 뭐 하겠다? 전속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이런 계약이고, 독점은 너를 통해서만 뭐 한다? 거래하겠다. 특정한 개업공개에서 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공개사 아닌 직거래도 안 됩니다. 직거래도 나중에 위약금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는 그런 계약. 이게 아무래도 전속보다는 강하죠.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계약은 요거는 여러 개업중개사가 같이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의뢰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 A는 갑에게 의뢰하고 그 다음 B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B는 의뢰에게 의뢰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A와 B가 거래되는 거예요. 요게 공동. 실무사에서는 자, 이거 공동중개계약의 반대를 혼자 한다 그래서 단독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계신 분 계세요? 자, 단독을 뭐라 그래요? 양쪽에서 받는다 그래서 양타라 그럽니다. 윗동네에서는 양타라 그러지. 양쪽에 받는다 그래서 한쪽에 받는다 그래서 단타라 그래요. 네, 공동중개계약을.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거가 좋아요? 양타가 좋죠. 네, 양쪽 다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양타에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개업공개사 이 일도 서로 회전하는 일이고요. 서로 도와주는 일인데 좋은 물건 받았을 때 양쪽 다 받아 챙기려고 서럽게 박아놓고 있죠. 그러면 의뢰인은 나한테만 의뢰하나요? 물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극히 드물고 그럼 그 의뢰인은 여러 군데 의뢰하는 거죠. 여러 군데 의뢰했으면 내가 그거 혼자 중개를 발버둥 치다가 결국 뭐 어떻게 돼요? 예,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그 물건 매수인이 나와가지고 연락했더만 뭐라 그래요? 벌써 저쪽에서 거래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건이 나왔으면 또
이렇게 해서 아, 이런 매물 나왔는데 좀 매수인 있냐 물어봤을 때 뺏어가지 좀 마세요. 이 업계가 그런 게 너무 많아. 이게 물건을 돌리면 그걸 뺏어가지고 뒤에서 지네들끼리 혼자 또 계약처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얼마 못 버텨요. 한 번 뺏기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동중개계약 얘기를 자주 하는데 같이 살아라. 같이 먹고 살아. 그러면 한쪽은 못 받지만 어떻게 돼요? 상대편도 나한테 물건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실무상 양타 단타 그러지만 여기서는 자 같이 중개해서 공동 혼자 하는 것을 단독 이렇게 합니다. 자, 기왕 본 거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순가중개기라는 게 있어요. 요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왔었는데요. 이 순가중개기가 뭐냐면 자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을 때 그 거래 차액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로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하시면 있는데 간단해요.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예, 주로 이제 급한 물건이거나 잘 안 팔리는 물건일 때 1개월 안에 좀 팔아주면 되는데 그럴 때 기업군에 부탁하죠. 나 1억만 받아서 더 받으면 너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를 쓰고 팔죠. 왜? 더 받으면 더 받은 게 다 뭐니까?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더 받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이 법 위반이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볼 텐데 자 어쨌든 이런 게 뭐 된다? 순가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개념. 자, 이 밑에 것은 그렇게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 개념 한번 기억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와 뭐를 구분하라?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하라.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개념까지 한번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103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정보만 개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